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완산 서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의 통합 운영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는 소식,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남원의 한 마을 이장이 공용 재산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전북의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지 토론해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도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 같은 통폐합과는 달리 전라도 교육청은 통합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과는 어떤 의미가 다른지 그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학교 통폐합은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끼리 합치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통합학교 운영은 서로 건물이 붙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가 통합되더라도 학교 건물이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두 학교의 교장은 통합교장 한 명이고 각 학교마다 교감을 두고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좀 절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16개의 통합학교가 있는데요. 대부분 군단위 농촌학교에서 통합학교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근 전주 시내 도심지 학교가 통합학교의 대상이 되어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주 곤지중학교와 완산초등학교는 통합 운영학교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곤지중학교와 완산서초등학교는 통합 확정이 된 이후에 완산 서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통합이 부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북 지역 학령 인구가 2013년에는 2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9만 명으로 6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교 학교 수는 760곳에서 770곳으로 오히려 늘어났고요. 학생은 주는데 이제 학교가 늘어나면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수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학교수 총량제라는 게 뭐냐면 학교를 신설을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주에는 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라는 곳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학교가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에코시티에는 화정중학교가, 혁신도시에는 양현중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생겼으니 학교 총량제에 따라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최근 곤지중학교와 완산초등학교는 통합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통합을 확정지었고요. 그런데 통합학교로 선정된 완산소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 사이에서는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통합이 무산될 상황입니다. 네,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던 완산 서초등학교 학부모들, 네, 효정중의 일부 교사들이 부당 개입을 해서 무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정중 학부모들은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라고 이렇게 맞서고 또 있고요. 네, 투표 결과를 보면 완산 서초는 찬성률이 7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효정중에서는 80%가 넘게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효정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완산 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효정중학교의 일부 교사가 통합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통합학교 여론을 반대하라고 함으로써 투표에 부정적인 여론을 좀 조성을 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효정중학교 측에서는 투표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효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간의 정당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학교 운영이 무산되면서 전라도 교육청은 교육부로 받았던 147억 원의 교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합학교 운영이 무산되면서 전북도 교육청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았던 교부금을 지금 반환해야 될 처지입니다. 통합학교를 또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기본 시설을 확장하는 데 돈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급식실도 더 지어야 될 테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이유로 전북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통합학교가 무산된다면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이미 지급받은 교부금 중에 147억 원을 교부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또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가능합니까? 네, 통합학교 운영을 두고 양측에서 뭐 특별한 이득이나 뭐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렇게 좀 크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뭐 부정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특별감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정의 요소가 있었는지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학부모들 주장대로 일부 교사가 뭐 거짓 유인물을 돌렸다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이고 이게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예를 훼손당한 이제 교사와 학부모들의 명예도 좀 회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전북 중학교에서는 뭐 효정 중 학교 운영에서 다시 요구하지 않는 한 재투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뭐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부정이 없었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의가 반대인 것이므로 재투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고독사 현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좀 된 지도 오래됐는데 해결하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먼저 고독사란 사람이 사망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고요.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좀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고독사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로서는 이렇게 고독사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인데요. 놀랍게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매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지난 5년간 573명의 고독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작년에도 2021년에도 106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이 사망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은 사망자 중에 총 고독사로 차지하는 비율이 0.8명이거든요. 그래서 즉 1,000명이 사망을 하면 8명은 고독사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2020년 143명의 고독사가 발생한 반면 2021년으로는 106명의 고독사로 사망한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그나마 좀 개선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주로 5, 60대에 집중됐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번 고독사 실태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주로 5, 60대 중량층의 고독사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중장년층의 고독사의 경우 뭐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 등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 30대 청년층의 고독사인데요. 이 고독사 가운데 30% 가운데 이 30대 이하의 이제 청년들의 이제 이 비율은 8%로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층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율을 보면 30대 경우에는 40%가 20대의 경우에는 56%가 그리고 10대에서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는 갈수록 이제 사회 문제화 될 텐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좀 확산되면서 작년 4월 1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고독사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뭐 우리 전라북도도 올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좀 시작하였고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굴을 해서 상담 및 치료 사업을 통해 좀 고독사를 예방하겠다. 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는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 공무원과 지역 네트워크들을 좀 동원을 해서 좀 초기 발견 시스템을 좀 애초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남원 주생면의 한 마을에서 20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용 창고를 개인 사업장으로 차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MBC 보도 이후에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20년째 이장을 하고 있는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써야 할 이 마을의 마을 창고 건물이 이장 부부의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용 창고와 마을 회관이 들어선 땅에는 이장 가족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앞으로 명의가 바꾼 것으로 알려져 마을 주민들의 좀 분노를 사고 있고요. 이런 시민들 역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좀 많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을 공용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마을 회관 부지는 가족 명의로 바꿨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조치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마을 공용 창고는 그 5년 전 농기계들이 이제 비나 눈에 취약함에도 이 보관할 곳이 없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농기계들을 보관하고자 만든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들을 이장 부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은 이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마을 회관 부지를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이 법인 명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마을 재산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의장이 이를 해태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사자 이장 부부 해명은 가관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뭐 배신감도 물론 컸겠죠. 네, 사실 20년 동안 이장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변명인 것 같고요. 이장 부부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포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장 부부는 이렇게 마을 회칙을 또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 마을 회칙 중에 뭐 마을 발전을 방해한 자는 제명한다. 마을 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주민을 마을에서 제명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좀 압박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마을 일을 좀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장 부부가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설마 뭐 이장 부부가 횡령이나 배임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믿고 따라온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5년 전에 마을 공용 창고를 짓는데 남원시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배임이나 횡령 의혹은 2달 전에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남원시는 언론이 밝혀지기 2달 전부터 이 사태에서 좀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마을 창고가 다시 주민들에게로 환원되지 않으면 보조금 2억 원을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가 2달이나 좀 미루어져야만 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아무래도 이장 부부가 20년 동안 이장을 도맡으면서 터줏대감 행세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과도 좀 관계가 깊었고 뭐 또 함부로 조치를 취하기가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마을 주민이라는 것은 마을 일이라는 것은 좀 하나의 좀 지자체고 하나의 좀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무원이고 뭐 면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마을의 개인적인 일에 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군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전반적인 뭐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주에서도 사실 몇 년 전 비슷한 일이 좀 있었고요. 아마 이런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뭐 횡령 문제는 좀 빈번하게 있어 왔고 또 현재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을의 재산은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 총회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이장들이 좀 위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위조된 총회록 문서만 보고 등기 이전을 좀 승인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공무원들께서 총회록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총회록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전을 하는 것에 뭐 동의를 하였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체크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북에 현재 10개의 지역구 수가 축소되거나 선거구역 자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전망과 과제, 그리고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의 무공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시 을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지역구인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과 정치적 셈법은 어떤지 먼저 우리 홍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민주당이 오랜만에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동안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논리를 적용을 해서 실제 무공천 원칙을 많이 훼손해온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소탐 대실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공천함으로써 민주당이 이제 정치의 도를 걸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그동안 많이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었던 또는 민주당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잡음들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결정이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상징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경재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당헌 96조 2항에 보면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당헌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헌법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누리인데 과거에 보면은 이걸 지키지 않아 가지고 역풍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 부산시장 같은 경우 얼마나 또 그 많은 역풍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당헌도 준설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에 신뢰를 잃었던 민주당이 신뢰를 어떤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됐고, 그래서 참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아주 심한 것 같은데 후보 진영에서 그런 문제를 차츰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경환 대표님. 네, 저도 민주당이 모처럼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 일단 부산, 서울시장 반면교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처한 형국이 정치적 지형이 많이 코너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로 해서 민주당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계산도 썼을 것 같고요. 한석이 얻느냐 이르냐에 따라서 1년 정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슈로 몰이가 되면은 민주당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결정이라지만 상당히 밀려서 한 결정이다. 그렇게 이제 너무 또 여론 추이를 보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원칙론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늦게나마 잘한 결정이었다 하시지만은 다만 이런 결정이 그동안 또 해당 지역구의 입지자들은 또 물밑 작업이라든지 내심 또 상당히 뜻을 가지고 있던 터인데 이런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제 셈법이 있겠죠. 거기서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이걸 한석을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 저는 이제 이 고민에 이상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파장을 줬을 것이다. 이걸 잘못 건드리면 이 선거구를 건드릴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카드라든지 다양한 카드의 연결고리가 또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계산이 많이 샘을 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준비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지자들 민주당으로서는 입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에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 유력한 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재명을 당대표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띄워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뭐 이런 선상에서 좀 판단을 좀 늦춰지지 않았는가. 판단은 늦었지만 결국 뭐 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지역 정가에서는 탈당을 하고 또 출마하려는 그런 입지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공연히 그런 의사 표명을 하는 경우도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점하고 계십니까? 벌써 지금 뭐 고민이 아마 심각할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당을 방문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또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전달하고 예컨대 임정혁 예비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김호수 전 도의 의장도 아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유병철 전 도의원 같은 경우도 가는 생각이고 다만 주목도가 조금 높았던 최영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후년 총선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걸 준비를 할 것인지 또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되는까지 갈 것인지. 근데 최영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상직 그 선거 때 나이볼레 해가지고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선 캠프 때 다시 또 복당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인데 다시 또 탈당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내후년 24년 총선을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진보당의 강성희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역구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눈에 띄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덕천 변호사 같은 경우가 가장 열심히 또 해온 측인데 그건 이미 가장 먼저 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소속으로서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반마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 24년 총선 때 나가는 어떤 그런 포석하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도가 높은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정은천 의원인데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20대 때 전주 을에서 당선이 됐던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해온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내년 초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지역의 어떤 민심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도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전주을 선거구는 민도가 좀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관공서도 많고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호기로도 보는 또 하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종합을 해 보면은 야당에서 뭐 임정엽, 김호서, 뭐 유병철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 여당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고 여당에서는 정은천 의원이 나가가지고 대진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옹 교수님.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명분이냐 실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1년짜리 정도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의원직이기 때문에 짧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 24년에 있을 다음 총선을 기약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명분과 실리 둘 중에 하나를 개인적으로 하여금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책임에 의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인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적인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대표님. 예. 전주시을 선거 이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치열한 양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무소속과 국민의힘, 뭐 군소 야당 후보들 간에 손쉬운 또 선거가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무주공산이잖아요. 무주공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거다 했을 때 그럼 브랜드 가치가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정은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상당히 득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벌로 의식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뭐랄까 무게감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군수정당의 후보는 지명도가 대단히 낮고 이럴 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후보 정도라면 임장엽 전 군수 정도가 1대1 구도 정도에서 되지 않겠나. 근데 정은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당에서 의사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의사를 보였다면 이분들에게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정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1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 정도의 이슈몰이를 해서 선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신년 초가 되면 할 것 같고 제가 봤으면 뭐 이제 최대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 정가를 누빔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결국 둘의 싸움으로 귀결되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라고 본다면 권토중례를 꿈꾸는 정운천 국회의원이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내년 완산을 선거구와 함께 2024년 2년 후죠. 22대 총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홍 교수님, 선거구 조정하는 기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2024년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인데요. 지난 10월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3월 10일까지 획정 기준안을 만들어서 법률안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은 27만 8천 명이었고요.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현재 우리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0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비를 해볼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전주, 병, 덕진, 그다음에 익산, 갑, 그리고 김제, 부안,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주, 덕진의 경우 28만 7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27만 8천 명을 넘어서 분구 조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세 지역인 익산, 갑과 김제, 부안,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은 하한선인 13만 9천 명에 몇천 명씩이 미달되어서 이 세 지역구에 대해서는 통폐합 내지는 합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수라는 기준이 우선 기준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 17개 광역단체, 특히 이제 전라북도와 같은 이제 농어촌 이런 지역적 특성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 요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야 간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세력 재편을 위한 이런 치밀한 물밑 협상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분구냐 합구냐 통폐합이냐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협상에 달려 있다. 다만 그 시한이 내년도 3월 10일까지고 3월 10일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내년도 3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산안처럼 선거구 획정안도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내년 3월 10일이 일단은 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주병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통폐합이나 이제 분구 대상 지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익산, 갑, 김제, 부안,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은 이제 인구 하한선을 몇천 명씩 미달해하기 때문에 합구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같은 뭐 전라북도에 관련된 이런 선거구 통폐합이라든지 합구 논의가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지난 20일에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따라서 일단 향후에 22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 조정안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21대 그 총선을 할 때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0대 기준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전체 의석, 지역구 의석 10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현재의 10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번 기회의 차제에 인구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전주병, 즉 덕진이 이제 27만 8천 명이라는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혁신 도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구에 차제 병을 분구를 시켜서 전라북도 총 의석수를 한석 늘려서 11석으로 만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도 그런 보관들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인구 상한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분리가 된다거나 또는 하한선의 인구가 또 모자란다고 그래서 통폐합이 되거나 뭐 축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광역단체 특성이라든지 정치적 이런 협상력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변수가 또 작용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아마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시기를 넘길 거예요. 거의 선거 막판까지 조율을 할 거라고 봐요.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농산하촌 선거구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팽팽한 이제 기싸움, 뭐 이게 이제 기싸움 조정이 13만 9천이라는 숫자로 조정됐습니다만, 요 조정에 대해서는 결국 농산하촌이 계속 의원들이 이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디펜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전북은 그러면 이제 뭐 분구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지라도 통합 대상에 요 지역은 굉장한 이슈가 될 거다. 그러면 일단 뭐 대부분 인구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지금 4개 선거구로 조정될 확률도 이제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완주 무진장 정도가 있으면 뭐 전북판 계리만들림을 어떻게 이제 조절할 것인지 결국 저는 뭐 11석을 주장해서 10석을 얻는 방안이 아마 전북에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봐요. 홍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계리만들링은 이제 필연적이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들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역 의원이 잘못하면 속한 편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디펜스를 한다면, 근데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전라북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리만들링을 4개씩 만들어도 이게 선거구라는 것은 인접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을 군을 뛰어넘어서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0개의 계리만들링을 만들어내는데 만만치 않은 후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뭐 정치적 사활을 걸고 덤빌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아마도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완주와 김제, 부안 뭐 이런 지역들이 대체로 한 번씩 이렇게 좀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 지역들이어서 또 그 지역들이 서로 붙어 있고 인접 지역이고 해서 아마도 조정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경재 위원님. 네. 총 10석의 전북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느냐, 뭐 11석으로 늘리면 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최상의 방안이겠습니다만은 10석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10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일단 전주 병 지역이 인구 상한선을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를 또 나누는 게 어쩌냐 하는데 그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전주 병은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서울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별도 이제 독립된 그런 행세를 하지만은 전주가 기초단체로서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한선을 넘겼다고 해가지고 2명을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다만 경계 조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구 획정 방지 형식이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봐갖고 우리 지역의 모범 답안을 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상대적이거든요. 전국의 모든 그 선거구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이제 피해가 많은데 이거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방역의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묘수를 낸 게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민주당, 평화당, 그다음에 대한신당, 뭐 바른미래당 그 4+1 체제를 구동시켜가지고 농어 지역 선거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거기서 농어촌 지역 선거는 없던 걸로, 축소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도 전라북도도 9석으로 이렇게 줄어들 그 위기에 있었던 것을 10석을 유지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 이익 때문에 정사가 됐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어떤 묘수가 나와서 갈래가 다 질지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에 대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컨대 인구 하한선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을 똑같은 선거로 놓고 인구 하한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은 무진장보다도 면적은 적은데 무진장은 1명이잖아요. 서울은 49명이에요, 국회의원이. 경기도는 시의원 9명이에요. 서울 경기 합치하고 108명이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아마 더 누적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제도적 개선책도 아울러 강구하는 이번 획정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국회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국회가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해서 뭔가 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은 지방 소멸로 지금 위기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정치 역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의견이랄지 입장이랄지 지역 현안들이 다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보고 국회가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또 하나 이제 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인구 하한선을 적용하다 보니까 호남에서 4곳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남에서 5곳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같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관철을 낸다고 한다면은 10석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럴 때 경계 조정이 좀 필요하죠. 예컨대 김제 부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하한이 미달인데 완주 이서 같은 경우는 전주, 김제고 지금 완충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아서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해서 하한선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익산 김수홍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달이거든요. 하한선이. 그런 경우도 군산이랄지 또 뭐 전주에서 이렇게 경계 조정해서 맞추는 그런 것들을 아마 디테일하게 접근을 지금부터 우리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과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네. 선거구 논의에서 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걸 요구하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뭐 정개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에서도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견을 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 속에서 나온 게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1등만 당선이 되는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게 되면은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럽의 제도 중에 하나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특히나 이제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었습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었던 선거법 논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여야 간의 그 의석수 점유를 위한 치열한 정치적인 이해 공방 속에서 소위 이제 대리정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예, 비례 위성정당이 생겼죠. 그리고 결국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매우 정치공학적인 선거를 지난 21대 총선이 치러냈습니다. 다만 이 중대선거구 문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개혁 차원에서 특히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히나 정치개혁 특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나 이경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정치인들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 제도 개편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이 분구냐 합구냐 현 제도 하에서의 국회의원 그 의석수 조정에 보다도 오히려 이 중대선거구 제도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어떤 구조적 틀을 바꾸는 차원이라서 이 선거구 조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리모델링이라고 치면은 이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집을 짓는
재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계관 대표님, 뭐 차선책이라도 택하는 게 이제 붕군 합구지만은 최상의 방안은 이제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저도 뭐 생각이십니까? 최상의 방식은 중대선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라는 거고, 중대선거제가 된다면 뭐 한 지역에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이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 독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중대선거를 가겠지만 지금의 양당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자기 이익을 버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소선구제가 될 뭐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이제 중대선거는 뭐 안 가겠다라는 의지가 뭐 너무 강하니까 현재 구조가 두 당의 이익 구조를 최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뭐 여기는 뭐 사실 정당 이익 위주이기 때문에 국민 생각 안 씁니다. 나라 생각 안 씁니다. 오로지 뭐 본인의 당선만을 고민하기 때문에 소선구제를 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이제 지난 선거 때 뭐 저희 단체에서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 전에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지금 뭐 47석의 비례대표가 결국은 다 서울 의석이거든요. 지역 의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서울은 이미 훨씬 더 비례대표 플러스면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해도 수도권 중심의 결정을 나서게 된다면 이 의석을 권역으로 좀 배분해서 적절하게 최소한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선거구 얘기했습니다만 선거구가 인구 등가성을 가지고 너무 주장하니까 지역 등가성이 없거든요. 그럴 때 그나마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 등가성을 그나마도 보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강하게 주장하다 어떻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도 아니고 이상한 결과를 나서 결국 뭐 기형아를 낳고 끝냈습니다만, 이런 구조 속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또 정당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중심의 이런 정당에서부터 생활 중심 정당으로 좀 바뀌는 이런 체제도 좀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이미 출범돼 있습니다. 내년 3월 10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빈 교수님부터. 예. 싱가포르 전 총리를 역임했던 이관유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선거구 제도부터 해서 선거 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물론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출발한 시점이 국민과 국가, 민생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사익을 누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경환 대표님. 네, 선거구 획정 등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또 완사 늘 선거,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선거 속에서 결국은 주민들, 도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적이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후보에 관심을 줄 것인가, 또 내 지역의 생활 정치를 어떻게 끌어낼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과 참여를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경재 논설위원님. 저는 전북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10석인데 만약에 이게 9석이랄지 뭐 두 자릿수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개 상임위에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 지금 중요한 상임위거든요. 남한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위원회 한 명도 없잖아요. 교육이, 행안이,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환경노동이 한 명도 없어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아마 심리적 박탈감 못지않게 전라북도 현안들이 추진하는데 아마 차질을 많이 빚을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10석을 지켜내도록
방정식 해법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적극 토론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매번 변동돼 오면서 축소설이 돌았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정치력을 발휘여에 따라 지역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정될 텐데요. 정치적 해법과 함께 근본적 인구 대책도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